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는 김 전 차관. 오늘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 화일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여서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이 30도, 어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는 오늘도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뉴스니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기관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남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검찰의 기자간담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과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모두 발언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의 시작과 끝, 즉 수사를 개시하는 것과 종결하는 것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착수하지 않게 통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는 건데요. 또 검찰의 특수수사 등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함께하는 권한을 가진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수사를 통제하면서 유지할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무일 총장 이번 간담회에서 그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좀 내놓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런 민주적 원칙과 정반대로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이 있었으니 경찰도 행사해보라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선 장관의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이유가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숙제라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와 정보경찰 문제가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개혁 과제에 나온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부 법안은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지금에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앞으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그제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우려를 반영하겠다, 신중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면서 간담회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박 장관의 입장이 나온 다음 날 수사권 조정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사실상 검찰을 직접 겨냥한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각 권력기관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한 셈인데 여기에다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을, 경찰은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예, 재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죠?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와 유무죄 판단, 그리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도 각각 따로 내려지게 됩니다. 지난 5개월간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리는 등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였던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1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잃지는 않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 지사가 기소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만큼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참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특수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를 잘 받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임원 사무실 등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모두 세 곳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 사업장,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 등 임원 사무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태양 사장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세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책임자인 정현호 사장 등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식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는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 서버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용 서버는 공장 바닥 아래서, 또 자회사인 에피스 공용 서버는 직원 집에 숨겨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습니다. 백상무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5월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내륙 도시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이 더운 게 좀 느껴집니까? 네, 대구의 기온은 현재 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5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자 도심에는 민소매 셔츠를 입은 시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빙가류와 음료수 판매점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 세종 등 내륙 대부분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31도까지 올라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일사가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광주는 특히 따뜻한 남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뭐 이렇다 보니까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아니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여름의 시작은 보통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구의 어제 일평균 기온은 22.7도고 광주는 23.2도였습니다. 진짜 여름이 시작된 건데요. 아직은 더위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구름도 많아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또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요즘은 더위가 빨리 시작되는 것만큼이나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벌써 올여름에 시달려야 할 찜통더위와 열대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여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념식을 앞두고 망언 징계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에 대한 마무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추념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5.18 망언과 관련해 한국당에서는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또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도 징계 심사를 해야 하지만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심사자문위가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사퇴로 파행돼서 심사 자체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당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5.18 망언 문제를 매듭짓고 떳떳하게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의원총회와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등의 마무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5.18 이전에 한국당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치지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교체를 통한 징계 심사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징계가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면서 오는 18일 광주 방문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는 국회와 당내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열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기다려달라면서 한국당의 입장은 5.18의 역사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좀 살펴보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인사와 또 본격적인 당 수습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인사를 위해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이 국회 파행의 출구 전략을 찾을 적기라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가 1대1 회담 형식으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약했던 사보임의 정상화와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먼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보임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에 임재훈 의원 대신 권은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본인과 교체됐던 최이배 의원 자리에는 당내 안철수계의 좌장격인 이태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함께 원내 지도부를 이끌 원내 수석 부대표에도 안철수계인 초선의 이동섭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퇴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손학규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에 측근의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당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2달여 만이고 양 정상이 갖는 8번째 회담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다음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잡혔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한 시점과 일정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할 예정인데 G20을 마치고 나서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의 방식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FFVD를 명시한 부분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어서 비핵화 대화 진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주 YTN에서 녹가루 분유통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이 보도가 나가자 해당 업체가 피해자를 주장한 소비자를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9일 공식 SNS 계정에 해당 소비자 A씨를 블랙 컨슈머로 규정하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거액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제보자가 제조업체 임직원들과 나눈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댓글 작업까지 벌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분유업체 측이 블랙 컨슈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지난 9일, 업체 임직원과 제보자가 나눈 대화 파일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의 녹슨 분유통을 제보한 소비자는 업체 측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업체 측은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이 가운데 제보자에게 불리한 편집본이 유포된 겁니다. 몰래 녹음한 건 분유업체인데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어요, 고객님. 그러자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이디를 추적해 업체 관계자들의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한 내용을 직원이 올린 겁니다. 물론 그 댓글을 다는 데는 저희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직원 풀어서 댓글 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이런 창피한 일까지 합니까? 동네 슈퍼에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업체 측은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도 제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는데 밝히지 말아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한 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녹취를 한 것에서 넘어서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편집돼서 들어갔더라고요.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표현이 좀 있죠. 전문가들은 설령 직원 개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사도 도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징계 숙제도 미루고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황교안 대표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 국회 윤리특위 열리긴 했는데 또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당 그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사퇴를 한 네. 상황이잖아요. 이 자문위를 다시 구성을 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만 하다 또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리특위 자체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이게 너무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한다, 봐주기를 주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자문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가부 판단을 좀 내리도록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자문위가 지금 위원장 선출 문제로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분들께서 다 지금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예. 지금 공석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추가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문위가 제대로 이제 열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럼 예. 어떻게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자문위가 일단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건 자문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너뛰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 예. 윤리특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이거는 이제 자문위원들 다 선임하고 예.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제 그냥 회의가 흐지부지 예. 끝나고만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지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 차원의 징계 문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명이 결정은 됐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의총을 상황이에요. 거쳐야 의총이 네. 안 열리고 있잖아요. 안 여는 겁니까? 못 여는 겁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순례 의원은 다음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지금 말씀하신 이종명 의원은 이제 제명했지만 그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의 결의가 예. 필요한단 말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하자라는 거죠. 한국당 얘기는요.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문제는 5.18 문제는 이걸 한국당에서 자꾸만 지역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신군부 폭력적인 신군부 정권과 광주 시민과의 일대 대회전 아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신군부 정권의 정통성이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주 네. 항쟁입니다. 광주 항쟁은 결국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사회를 이룬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광주를 부정하고 광주에 대해서 폄훼하고 망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화 과정과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한국당이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정략적 차원이라든가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무척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 내에서 제명까지는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총을 열어서 표결을 하면 이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결되면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 요소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양우 행보가 더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국면 아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석방하라. 뭐 이런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분들을 징계안을 상정할 의지가 있는지 또 설령 상정했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정말 제명 실행까지 갈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마 본인들도 스스로 알 겁니다. 이거 제명안 올려봤자 과반 어쩌면 못 얻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내고 싶은 게 이분들 심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광주를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광주에 가겠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게 바로 막말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 5.18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광주에 내려가겠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맞겠고 저는 하여튼 앞으로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드렸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막말이다. 이제 황교안 대표 바로 반격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이정미 대표 이게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얘기를 했고요. 이 발언 취소할 생각 없느냐 했더니 아니 고소 당하면 응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러나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 감정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정미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광주가 저렇게 학살당하고 광주에 대한 고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광주특별법이라든가 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면서 자꾸만 가기만 한다 그러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사이코패스란 말은 적절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 가려면 황교안 대표가 뭐 가는 건 좋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가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초청을 했고 야당 대표가 광주에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에 가는 대통령도 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야당 대표가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한 아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 없이 가는 경우에 그런 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또 불상사고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도 좀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는 문제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간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게 1987년의 데자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1987년 뭐 시계를 좀 돌려보죠. 기억하실 만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경우에는 저 장면이 상당히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워낙 많이 돼서 기억이 딱 납니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선 유세하는 과정이었어요. 노태우 후보 그 당시 이제 양김과 대결을 하는 그런 삼자구도 하에서 사실은 뭐 어쩌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나름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저 상황은. 그래서 예. 5.18 저희가 이제 민주화 영상을 현장에 준비해서 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가서 이제 그 유세를 이제 예, 저 때 강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예. 저 때도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는 이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친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도 역할이 있었던 네. 사람이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일부러 강행해서 간 거죠. 가서 이제 저렇게 세례를 받고 뭐 그랬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 플라스틱 그 방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그 성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또박또박 연설을 합니다. 예, 흥분하지 마시고 뭐 연설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미리 준비해간 원고를 읽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예견하고 갔다. 예견하고 갔고 그 다음 행선지가 그렇죠. 대구였나요? 그러고 나서 예.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건이 전개가 됐으니 이걸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대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 또 그 영남 유권자들을 향해서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여론의 어떤 그 반전 계기를 만들었던 실제로 그게 또 작동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이번에 비슷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면서 또 비슷한 효과를 또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맞으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이런 거고. 아마 네.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틀 후에 어쨌든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꼭 넘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합창 시간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이 곡에 대한 태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념식 참석 당시의 모습입니다. 2016년도 그러면 국무총리 할 때 모습인데요. 이때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굳게 다물고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난 1일 노동절 기념 행사입니다. 처음에 팔뚝을 좀 움직이죠. 입술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따라할 뻔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뭐 높이 들지는 않는데 지금 소극적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팔동작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첫머리마다 입술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번에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먼저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남대 학생이었던 윤상원 씨하고 야학을 했던 학생이었던 박기순 씨의 두 사람이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이제 살해당하죠. 군인들한테. 그래서 영원 결혼식을 맺어준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마치 이제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이것이 뭐 북한에 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왜곡된 형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 총리 때도. 그런데 이것은 저는 내려가서 당연히 황 대표는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걸 따라서 부르고 같이 해야 이 광주 항쟁을 통해서 그 살해당했던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 국민으로서도 해야 될 이건 행위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이종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진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광주에 내려간다면 분명히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과거의 80년도에 광주를 봉쇄하고 둘러싸면서 지역 문제로 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신군부 세력들이. 역시 말해 지역 문제로 또 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내려간다 그러면 분명히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 그 유감 표명 사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광주의 시민들과 여당에서는 반갑게 맞아서 황 대표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수순이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고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보아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는 또 이 불교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논란도 또 있었는데 조금 이제 정치 신인이라서 그럴까요? 어떻게 좀 어정쩡한 모습 때문에 행보에 계속 관심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외투쟁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득실을 따져봤을 때 황교안 대표에게 그 현재까지 중간 성적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 그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장애 그 나름의 투쟁을 통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다지기 작업 중이다. 마무리 다지기 작업 예, 중이다.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아주 핵심 지지층들, 예. 그 지지층들 확고하게 다 불러들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지금 예.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외연 확장 전략으로 나올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외연 확장 전략으로 나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과연 가서 부를까? 안 부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들 사이 또 아주 좀 극우 성향의 보수 태극기 집회 세력 사이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그게 사실 이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공안검사 시절에 그렇게 믿고 예. 아마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들 이렇게 뭐 공안사본으로 이렇게 체포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줄 알아 몰라 뭐 이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이제 그랬을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가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쉽게 부를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적으로는 안 부를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예. 이분이 사실은 뭐 예. 노래 조예가 없으신 분도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한데 예. 가사도 별로 안 길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제 판단은 네. 이번에도 안 부를 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일 노동절 기념 행사 보면 또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부를 그날 좀 듯 말 듯.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어쨌든 한국당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지층을 다지는 과정에서 강성 발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달창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문노스의 장갑을 막자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지금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얼마 전 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영화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에 비유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이 패러디가 요새 유행된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뭐 방송 장악, 두 번째 저 사법부 장악, 이 나머지가 바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다. 우리 그래서 이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타노스입니다. 우주 최강의 적으로 나오는데 타노스의 이 장갑에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아 붙이면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절대 악당에 비유한 셈이죠.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한 이후에 또다시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그 예. 사과를 무색하게 할 또 용어를 썼거든요. 아주 특정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일탈한 거다 생각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 문노스 발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문노스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에서 쓰는 용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노스는 진보 성향의 시사 만화가가 연재한 작품에서 비롯됐다면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이제는 일베 사이트에 또 나오는 문노스라는 망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집권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들을 두고 여성 의원들이 대결 양상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영화를 좀 먼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노스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지금 계속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베 측에서 했던 용어라든가 예. 그런 이제 상당히 극우적 성향의 그룹에서 했던 용어들을 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를 대표하고 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그것도 장외에서 국회도 아니고 장외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본래는 뭐 국민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과 대립과 갈등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와 협의를 네.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 기능인데 국회는 파행돼 있고 열리지 네. 않고
또 국회는 거부하고 있고 밖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행위가 저는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아마 또 저렇게 한다고 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년 선거를 바라보고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적절한 카드를 좀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년 선거에 가면은 양당에 대한 혐오증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국회에서 이런 거대 정당이 보이콧하게 되면 국회가 완전히 파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너무 한두 정당의 힘을 몰아주기보다도 여러 정당의 힘을 몰아주면서 유럽과 같이 선진 민주주의와 같이 다당제 형태로 해서 좀 국회가 권력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연동형 비례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 언제나 항상 한 정당이 저렇게 국회 보이콧하고 그러면 국회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마비된다는 건 뭡니까? 민생과 각종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인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뭐 꼬리 무는 막말이 나올수록 국회 정상화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들이 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일부의 고의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 아니죠. 실수 아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논란이 너무 유발될 단언하시는 거라는 거 것을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이제 던진 발언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루 일건주의, 한건주의라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새로운 키워드를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더니 요즘엔 일주일에 2건주의 정도로 바꾸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기는 조금 이제 그 길어지긴 했는데 예. 계속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키워드를 쏟아내는 걸 보면 내용 면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흥분하고 뭐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네들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박수 칠 만한 얘기들 그런 단어들만 자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수행보다는 차기 대권에 오히려 더 관심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고요. 예. 사실은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키워드 대전입니다. 예, 두 분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거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하고는 좀 상관없는 쪽에 가서 발언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굉장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황교안 대표도 이 부분은 꽤나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치 전국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내용을 빚던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로 어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죠. 자, 손학규 퇴진론을 앞세웠던 오신환 체제. 자, 손학규 대표는 어떤 결심을 내릴까요? 영상 구성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지도체제의 전환만이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학규 당대표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제 제가 우연히 손학규 대표를 조우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있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막걸리 먹고 다운되시면 제가 업고 서울 올라갑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어떤 결심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이 그리고 사보임까지 됐다가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일성으로 지도부 퇴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뭐 좀 만나겠다. 오후에 손학규 대표와 만나겠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거취를 밝힐까요? 글쎄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러설 타이밍을 좀 놓치셨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타이밍을 계속 지금 놓치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붙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궐선거 직후에 저는 좀 정책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시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탄생은 어찌됐건 반손연대, 그러니까 손학규 연대가 지금 상당히 힘을 발휘를 한 결과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두 사람이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라고 본다면 대주주들이 이제 전문 경영인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좀 이렇게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하시고 본인의 거취 부분도 그러니까 명분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자 단식도 하고 뭐 손다방하면서 전국을 돌기도 하고 참 많은 행보를 하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구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반손연대 얘기도 하셨고 바른정당계 승리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손학규 대표 입지가 좁아진 건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과거에도 보면은 그때 민주통합당 때인가 자기의 세력과 권력보다도 좀 너무 앞서가면서 항상 역풍을 맞으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서 상당히 좌절하고 패배했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이번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손 대표 구상은 가을쯤에서 민평당하고 같이 해서 제3지대에서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구상이었는데 그것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약화된다고 보는 거죠. 입지가 없다. 그래서 당권을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철수계가 이제 그 오신환 원내대표를 도와주면서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손 대표는 당내 권력 투쟁에서 갈수록 힘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이배하고 임재훈 의원도 이제 사보임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됐던 부분에서 그게 이제 당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유승민 두 체제의 뭐 예를 들면 비대위 구성으로 이렇게 누가 나서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가을쯤에서 귀국할지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바른미래당이 다시 이제 정비되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평당과의 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번 과정에서 물건동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내용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봉합이 된 이런 상황인데 바른미래당 국회 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자, 오신환 원내대표 이 중재 역할 어떤 대책들을 내놔서 이 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중재안을 좀 내놨는데요. 관련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는 1:1 연쇄 영수회담 형식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모두 만나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장외투쟁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옳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던 탓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인영 대표께서 맥주 한 잔 사주는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주 만나라 이런 지금 조언이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장외투쟁 접고 좀 복귀를 하고 그리고 1:1 영수회담도 받아라 나름의 어떤 중재안을 좀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양쪽에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당장은 뭐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계속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뭐 청와대의 제안이든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안이든 그쪽으로 또는 이제 이번에 나온 이런 새로운 중재안을 통해서건 지금 뭐 대통령과 5당 대표들 간의 이제 회동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역시 장외투쟁이 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5일까지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자유한국당이 쉽게 그런 회담이나 이런 협상에 좀 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이미 된 것을 다시 뭐 도로 무효로 돌리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미 올린 상태에서 아마 수정을 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제 동참을 하라는 건데 저 얘기 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안 부분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의석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에도 설치는 하되 결국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권은희 의원 안 정도에서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주도한 원내대표가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지금 바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 좀 짧게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은 적법하게 진행된 거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누웠었기 때문에 그 사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이건 재논의할 수 있다. 재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앞으로 원래 또 논의를 해나가는 재논의하는 거로 합의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는 그러니까 5당 대표를 먼저 해야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1대1 회동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5당 대표를 해야지 하고 여야당 상설협의체 기존에 합의했던 부분이니까 진행해 나가야죠. 그것도 전면 다 목리부듯이 안 한다고 그러고 1대1부터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은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균탈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뱉은 말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리를 빚은 말 실수에 대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 실수를 왜곡,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1년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느 모임에 가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이라는 말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여성 모욕적 발언으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보수 괴멸을 외치고 막말을 쏟아낸 여권 인사들의 과언은 진정 보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 한 당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한 전 원내대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청년이 미개하다고 한 최고위원,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욕쟁이 아줌마라며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4% 정도까지 조정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나경원 대표가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협상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부터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에 따라서 50일 가까이 수사를 끌고 온 검찰 수사단의 성패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법원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신문이 끝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김 전 차관의 혐의점도 정리해보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은 1억 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이나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14년 경찰과 검찰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뇌물 혐의 입증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검찰 수사단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향응의 대가성,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두 사업가가 모두 검찰사를 받은 점이 있었던 만큼 고위 검찰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뇌물 액수를 차지하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권유로 윤 씨가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면서 상대 여성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액수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 씨에게서 받은 뇌물 액수와 시기를 볼 때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지 이제 한 50여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건데 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일반적인 구속 사유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를 앞두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점이나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과거에 윤중천 씨 등 다른 사업가를 접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은 그동안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할 경우 지난 2013-14년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집니다. 당시 논란 속에 수사를 벌였는데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놓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또다시 검찰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만 검사 14명이 투입되는 등 메머드급 수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도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단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 없이 수사를 권고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수사의 성패가 달린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거듭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검찰부터 반성하고 개혁하겠다며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서천의 한 빵집에서 여주인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피해 여성이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 10년 전에 피해 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 여성에게 합의서를 받아내 법원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을 자신을 감옥에 보낸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경찰이 쫓아오자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멈추고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며 저항하다 끝내 숨졌고 경찰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를 주기를 맴돌았어. 계속 대화도 받고. 오랜 기간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처음 접하는 사건 아니죠. 지난달 30일입니다. 서울에서 13년 동안 쫓아다니던 여성을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로 48살 이모 씨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휘발유와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아닌 듯 집착을 보인 최양에게 끝내 흉기를 휘둘렀죠. 실제로 스토킹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폭력 상담소하고 여성민우회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자신들이 이제 상담한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예.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협박받은 경우가 28.3%, 또 실제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제 협박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런 경우가 71.7%. 70%가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끝에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해서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론되지만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사회 인식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네네 그거를 그렇죠. 그것까지 법이 개입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무부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 물론 일본도 2000년대부터 스토커 행위 등에 대해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 범죄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였는데요. 55살 방화범은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대구의 유명 호텔에서 불이 난 건데 다친 투숙객들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화재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만천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호텔인데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당시 호텔 별관에는 투숙객 41명이 있었는데요. 4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37명은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어 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50대 남성이 양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원인은 가려졌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가운데 화상을 입은 55살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호텔 별관 로비 주변 휴게실에서 20리터 휘발유 6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양손에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모두 마친 뒤 바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방화범이 왜 불을 질렀을까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A씨를 붙잡아 보니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진술을 못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흘 전에 필로폰을 투약해 쉽게 말해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누군가가 본인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라는 환청이 들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도 들린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런 환청 때문에 새벽 5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휘발유 8통을 사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대망상, 또 환청 등의 증상으로 올해에만 7번 넘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근까지 치료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가족이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서 약물 치료만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또 반복이 된 건데요.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우선 범행 현장 CCTV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는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A씨의 차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과 야구방망이 등 범행 도구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도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범행 사실에 더해 A씨가 언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윤재 기자, 대피 과정에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이런 투숙객 진술도 있었는데요. 호텔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집니까? 네, 일부 투숙객 가운데 불이 난 이후 대피 방송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어제 호텔 직원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불을 처음 발견한 호텔 직원이 곧장 119에 신고하고 경보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관이 처음 도착했을 때도 큰 불길은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숙객 상당수는 대피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3명이 소화기와 소화전 등을 이용해 진화를 시도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숙객의 진술처럼 경찰은 투숙객의 위치에 따라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았거나 스피커 등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는데요. 감식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의문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된 여중생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A양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확인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인 지난달 25일 친모 유모 씨가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범행 전 음료에 수면 유도제를 타서 피해 여중생에게 먹이게 했다는 의붓 아버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통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어서 양국 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원천 봉쇄하는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관세 인상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대중국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美方滥用国家力量，不择手段地蓄意抹黑和打压特定的中国企业，既不光彩也不公正。 미국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at some length the importance of secure 5G networks, but I'm confident that each of our two nations will choose a path which will ensure security of our networks.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에 조금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운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8.9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올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으로는 이렇게 그늘도 있고 물도 있어서 때이른 더위도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안동은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더위 속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인데요. 현재 충남과 세종,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어져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동안에는 농도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다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더불어서 오존까지 말썽인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